네, 방금 소개받은 이병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순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의 의의, 그리고 주요 내용, 그리고 향후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법의 개정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에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이 되고, 그리고 신용정보법에 있었던 그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조사와 처분에 관한 권한, 일부 권한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2020년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이 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형성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분산된 중앙부처의 기능들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통합이 되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그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서의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활용을 하게 되면 또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보호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한 그 가명 처리할 때의 안전 조치에 대한 의무 사항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됐습니다만, 그때 그 데이터 3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례 규정으로 그대로 물리적인 통합을 함으로써 온라인 규제와 오프라인 규제가 이원화된 규제가 그대로 잔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법에는 반영되어 있던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전송 요구권이라든가, 그리고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그때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을 하면 그때 어떤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에 대한 규정들은 추가로 이제 개정을 하자라는 여야 간의 합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에 제정이 돼서 지금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1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여러 차례의 어떤 특히 이제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한 대형 사고가 생기면서 그 의원 입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부 개정이 됐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그 산업계와 시민사회단체와 여러 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그 전부 개정안에 가까울 정도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었고, 정부가 발의한 정부안과 의원입법 20개가 병합이 돼서 21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합돼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추진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3법이 2020년에 개정이 되고, 저희 위원회가 8월 5일 날 2020년 8월 5일 날 저희들이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하면서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계획을 수립을 했고,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로 구성된 저희들이 작업반을 구성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2020년 그 연말에 그 정부안을 확정해서 정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2021년 1월 6일 날 저희가 입법회고를 거쳤습니다. 입법회고를 거치고 공청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산업계의 의견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출된 정부안이 그 여러 그 정부 기관 내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정부안이 발의가 되면 국회에 그 우리 정부안이 가기 전까지의 여러 차례의 법과 관련된 그런 통상적인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절차가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심사인데요. 그 규제개혁 심사를 통과하고 법제처 심의를 거쳐서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9월에 저희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법이 국회에 제출하면 바로 그 어떤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그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그 단계를 거쳐서 이제 법이 개정이 됩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무위원회 소관이어서
정무위원회의 법안 소위, 그리고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 그리고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작구 심사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금년 2월 27일 날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통과해서 지난 3월 14일 날 저희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3월 14일 날 개정이 돼서 통상 법이 공포가 되면 6개월 후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법의 상당수 조항들은, 대부분의 조항들은 금년 9월 15일부터 시행이 될 계획입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그 연두에 저희 개인정보위원회가 발표한 비전을 추진할 수 있는 완벽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에 그 법 개정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발표한 그 비전은 크게 데이터 경제의 성장을 견인한다. 그리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신뢰 사회를 구축한다.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한다는 것이 저희 개인정보위원회가 밝힌 금년 연초에 밝힌 그 세 가지 비전이고, 이 비전을 저희들이 그 이룰 수 있는 그 법 개정을 통해서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그 기반에 대해서는 저희 개정의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가장 큰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도입이 됐습니다.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라는 것은 정보 주체가 본인이 제공한 정보를, 그 사업자가 갖고 있는 정보를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본인 또는 제3의 사업자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전송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난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서 신정법에 이미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이 도입이 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입되어 있을 텐데요. 마이데이터, 금융 부분에 마이데이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용정보법의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입니다. 이번에 우리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도입이 되면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보법에 의해서 아마 여기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그 편리한 서비스를 받으셨을 텐데요. 전자정보법에 의해서 본인의 확인과 본인의 인증에 대한 서류, 즉 뭐 본인의 주민등록이라든가 본인의 뭐 대학 졸업장이라든가 학점 이런 것들도 지금은 전자정보법에 의해서 본인이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제출해야 될 기관에 3자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입이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금융하고 공공 부분의 일부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번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법에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과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저희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전송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라든가, 그 다음에 정보 주체가 요청했을 때 정보를 전송해야 되는 전송 의무자, 그리고 그 정보 주체 요청에 의해서 정보를 받는 정보 수신자의 범위는 저희 하위법령에 저희가 위임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 시행령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시행령과 그리고 시행령을 더 구체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그 고시의 그 하위 규정의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당길 계획입니다. 제가 그 법이 개정돼서 9월 15일 날 그 법이 시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과 관련해서는 어떤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좀 더 세밀한 어떤 준비가 필요해서 법 시행 시기가 1년에서 2년 정도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과 관련된 법 조항들은 금년 9월 15일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1년에서 2년 정도 유예됐기 때문에 내년 3월 15일 이후에 그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라는 그 법적 근거가 시행될 그 계획이고, 저희들이 각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국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체감 서비스는 내년 3월 15일 날 바로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이고,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좀 더 준비가 필요한 산업 분야는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충분히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개인정보 전송교구권의 그 개념도를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정보 주체가 본인이 제공하거나 계약책을 이행을 통해서 제공한 정보들,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개인정보 전송기관에 본인에 관한 정보를 본인에게는 다운로드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보내주거나 제3의 사업자에게 전송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 개념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이라는 그 제도가 저희 법에 이제 도입이 됐기 때문에 내년 3월 15일 전에 우리 중앙행정기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각 분야별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과 그리고 본인이 요청하는 그런 개인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신기관으로 개인정보가 전송이 될 계획입니다. 저희는 그 신정법에 비해서 개인정보를 받는 수신기관에 대한 그 제한을 두지는 않았어요. 물론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돼야 될 그런 전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법 29조에 의한 안전사 확보 조치를 충분히 갖추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과 사업자에만 개인정보가 전송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정법보다는 개인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훨씬 넓다. 그리고 비록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지정을 받지 않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분야에서 정보 주체의 요청을 받아서 개인정보를 수신받아서 본인이 가장 활성화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의 분야별 마이데이터 사업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지정을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신기관은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범위를 저희 정할 계획이고 그 범위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본인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 효과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에 있는 개인정보의 흐름을 보면 대부분이 제3자 동의에 의해서 본인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제3자 동의를 받아서 제3의 사업자나 기관한테 개인정보를 전송을 하는 형태죠. 즉 본인의 의지보다는 어떤 본인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에서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내 개인정보가 3자 전송이 되는 그런 개념인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시작이 정보 주체입니다. 정보 주체가 본인의 요청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제3의 사업자에게 전송시켜달라는 적극적인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개인정보의 흐름과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통한 흐름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큰 차이는 정보 주체의 의지와 요청에 따라서 내 개인정보가 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맨 오른쪽에 이제 어떤 정보 주체와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그런 기관들에 대한 개념들을 보실 텐데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전송이 이루어지고 또 본인의 개인정보가 결합되면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혁신적인 서비스를 본인이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개념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 개정에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기존의 법 개정 전에는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즉 CCTV에 관한 규정만 있어서 실제로 이동형으로 개인 영상 정보를 촬영하는 기기들, 즉 뭐 드론이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배달용 로봇은 규제 샌드박스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제한된 지역에서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된 산업이 이제 발전되어 왔습니다. 굉장히 법적 불확실성도 높고 그리고 또 그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이 이제 어떤 제한된 그 공간이나 제한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불안한 요소이고 또 법이 개정이 되지 어떤 그 법적 기간 내에 본인의 서비스가 완료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또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 거에 대한 법적 우려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떤 불확실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법에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뭐 자율주행차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뭐 대형 회사인 뭐 현대기아차도 사실은 어떤 법의 사각지대에서 충분하게 어떻게 본인의 그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시범 드라이빙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에 대한 촬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의 내용은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이용해서 개인 영상 정보를 촬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하되 우리 법 15조에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요건, 즉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계약책을 이행에 위해서 필요한 경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나 공공기관이 소관사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저기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7가지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요건이 있는데 그 목적에 해당되거나 그 목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정보 주체가 촬영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물론 정보 주체가 개인 영상 정보가 촬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끔 소리라든가 그다음 불빛 이런 것으로 그 촬영 사실을 밝혀야 되고 물론 정보 주체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삭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 동의라기보다는 옵트아웃 형태의 사후에 촬영된 내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도입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정보 주체가 어떻게 내 그 영상이 촬영되는지를 알 수 있게끔 저희 법에는 소리와 음성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충분하게 저희들이 규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 영상 정보를 이동형으로 개인 영상 정보가 촬영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정보 주체가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 영상 정보를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기를 통해서 영상 정보를 촬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이제 그 개인 그 휴대전화 갖고 다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개인 그 휴대전화가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의 가장 큰 좋은 사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희들이 그 법에 업무 목적이라는 그 개념을 놓냐면 업무 목적이 아닌 사적인 목적으로 그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인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서 촬영하는 것까지 법적 규율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업무 목적으로 하는 이동형 영상 처리의 기기에 대해만 이번에 법적 근거가 그리고 어떤 법적 규제가 생겼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 규정이 도입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어떤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어떤 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그대로 그 개인정보보호법 특례 규정으로 들어옴으로써 온라인 사업자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오프라인 사업자인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이중 규제가 그대로 법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도 다르고 그다음에 법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제재 조항도 달랐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를 구별할 실익이 없죠. 대부분의 오프라인 사업자들은 다 온라인 사업을 겸하고 있고 요새는 뭐 사실은 산업 융합에 의해서 뭐 온라인 사업자, 오프라인 사업자를 구별할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던 그냥 갈라파고스 같은 규제였는데 이번에 그런 규제를 혁파를 하고 동일행위에 대해서는 동일 규제가
그 적용되는 원칙을 저희들이 이번 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규정과 유사 중복되는 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규율하는 특례 규정은 일반 규정으로 통합 정비하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이제 사업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던 유효기간제와 같은 불필요한 규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과감하게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 시행이 되면 이제 그 1년간 회원으로 가입한 그 회원이 활동을 하지 않은 그 회원의 정보는 사실은 지금 법에 의하면 그 별도로 보관하거나 파기해야 되는 그런 유효기간제가 있었는데, 이번 법 시행으로 그와 같은 불편함이 이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라든가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제도 같은 거는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 즉 공공기관까지 확대해서 정보 주체 입장에서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좀 더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정보 주체 권리를 향상시키는 측면에서의 그런 법도 이번에 통합이 됐습니다. 기대 효과는 잘 아시는 것 같이 이중 규제를 혁파를 한 거고요. 저희 옆에 특례 규정과 일반 규정으로 통합되는 방향에 대해서 저기 장표에 나와 있는데요.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좀 법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우리 개인정보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형식적 동의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평가제를 이번 법 개정에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특례 규정에는 엄격한 사전 동의 원칙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 사업자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실제로 어떠한 회원 가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반드시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의를 받는 것에서 서비스 제공과 본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필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가 이제 남아 있는 거고, 대부분의 이제 사업자들이, 대부분이 아니죠, 전 사업자들이 그 필수와 선택 동의의 형태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내 개인 정보니까 내 동의를 받아서 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정보 주체 입장에서는 그게 권리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필수 동의라는 거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그 서비스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100만 원이 넘는 그 안드로이드 폰을 사서 구글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안드로이드 폰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구글에 가입할 때 필수 동의 항목을 읽고 나는 구글의 그 프라이버시 팔러시가 나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그냥 사용하지 않을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즉 동의라는 형태로 내 개인 정보가 수집이 되지만 사실은 정보 주체한테 선택권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필수 동의를 가입하지 않으면 내가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데, 그게 과연 정보 주체한테 선택할 수 있는 동의권을 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동의가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인데 왜 동의 이외에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을 확대하냐라고 오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사전 동의가 정보 주체의 권리의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15조의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적법 처리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만 굉장히 엄격한 사전 동의에 의한 그런 어떤 개인 정보 수집 이용되는 그런 국가였고, GDPR, 그러니까 가장 선진법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유럽의 GDPR도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적법 처리 요건들이 있습니다. 동의, 그리고 계약 체결 이행에 필요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그리고 공공기관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등 다양한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통신망법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온라인 사업자는 강력하게 사전 동의와 필수 동의 항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이 망법 특례를 개정하면서 그리고 15조에 있는 개인정보 적법 수집 요건인 계약 체결 이행에 원래 그 개정 전에 법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었는데 불가피하게라는 조항을 저희들이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조항을 활성화하는 개정을 했습니다. 계약 체결 이행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대부분 가입하는 그 어떤 서비스, 어떤 일상생활에서 그 본인들이 그 가입하는 서비스 가입이 대부분이 나의 개인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해서 내가 그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형태의 계약 체결 이행입니다. 이와 같아 내가 가입해서 받는 서비스의 그 서비스 가입 위해서 필수적인 내 개인 정보는 내 동의 없이 사업자가 본인의 입증 책임으로 내 개인 정보를 추가로 내 개인 정보를 수집해 이용해 가라. 단지 수집된 내 개인 정보가 서비스 제공과 본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의 입증 책임은 사업자가 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면 지금의 필수 동의 항목들이 없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계약 체결 이행에 필요한 본질적인 개인 정보는 동의 없이 계약 체결 이행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 없이 수집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례를 좀 들어줄 텐데요. 본인들이 집에 인터넷 TV를 설치한다. 인터넷 TV를 설치하려면 사업자한테 서비스를 받으려면 뭐를 해야 되죠? 내 주소를 그 사업자가 알아야 되죠. 내 이름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그리고 자 얼마다 페이를 어떻게 할래? 카드로 결제하려면 카드 번호를 그 사업자가 알아야 되고 아니면 계좌 이체를 하려면 그 계좌 번호를 알아야 되죠. 이거는 계약 체결 이행에서 필수적인 서비스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그런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개인정보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들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과도하게 사업자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필수동의를 체크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내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동의 항목이라는 이유로 내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제공됐던 거죠. 그런 불합리한 동의가 강조되고 서비스 제공과 본질적으로 관련 없는 내 개인정보까지 과다하게 그 수집되는 그 제도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바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법이 개정됐다 그래서 바로 필수동의 선택동의 항목이 없어지고 필수동의 항목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한테 저희들이 뭐 법 위반이니까 너희들 뭐 조사 처벌하겠다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동의 이외에도 형식적 동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른 적법 처리 요건을 활성화하면 저희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앞으로는 이제 필수 동의 항목이 없어지고 정보 주체 국민의 입장에서는 내가 통상적으로 제공받는 서비스 외에 좀 더 부가적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그런 정보 주체만이 선택 동의라는 항목을 체크해서 내 개인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형태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제가 장황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렸는데 이를 통해서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서비스 가입과 관련해서 그냥 필수동의 항목을 읽어보지도 않고 체크하는 그리고 서비스 제공과 관련성이 없는 내 개인 추가적인 내 개인 정보가 필수동의 항목으로 강제로 그 제공되던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거한 그런 개정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자는 내 개인 정보를 계약 체결 이용해서 수집되는 필수적인 항목들을 수집해서 이 개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개정 전의 법 규정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그대로 우리 법 규정의 요건을 그냥 공개만 하면 아무런 제재 사항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형식적 동의 제도를 개선하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사업자가 충분하게
정보 주체에게 설명하지 않은 사업자는 저희들이 그 방침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적절하지 않으면 시정 개선 명령을 하고 그 위반하는 기업들은 공포를 함으로써 그 적절하게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자세하게 알리고 정보 주체를 권리를 확대하는 그런 개정 내용을 이번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제 도입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의의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법 적용 제외 조항이었던 그 공중위생 목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58조의 뭐 국가안전보장, 뭐 통계 목적 그리고 이제 뭐 공중위생 목적의 경우에는 저희 법 3장부터 7장까지가 완전히 배제되는 그 적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코로나 때 이제 감염법 3법이 개정되면서 공중위생이라는 목적으로만 그 개인정보가 수집되더라도 파기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법이 정한 29조에 있는 안전사업부 조치 같은 거는 충분히 법이 적용돼야 되는 취지에서 3장부터 7장까지 적용되던 것을 저희들이 삭제를 하고 그리고 공중위생 목적인 경우에 개인정보 수집하는 것도 개인정보가 수집 이용하는 것만 적법한 요건으로 저희 규정을 하고 나머지 안전조치라든가 그다음에 파기라든가 정보 주체의 열람권 뭐 이런 것들은 다 보장이 되는 형태로 법을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제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의 그 대응권이 이제 그 도입이 되는데요. 지금 사실은 모든 분야에서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죠. 뭐 가장 쉽게는 내 신원 등급이 자동화된 결정으로 그 내 등급이 결정돼서 본인들한테 알려주고 있고 이와 같이 모든 분야에서 특히 AI 산업이 발전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중에 모든 분야에서 그 AI로 인한 그 자동화된 어떤 그런 기계로 인한 자동화된 결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 주체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 모 기업에서 그 면접을 그 AI를 통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자동화된 결정으로 해서 면접을 봤다는 이제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요. 자, 취업이라든가 내가 복지수급자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결정 같은 거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정보 주체 입장에서는 권리 의무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간이 아닌 기계에 의해서 자동화된 그런 결정이 나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왜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 요구 그리고 이건 문제가 있다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이의 제기권 그리고 아니야 나는 기계로 이루어진 결정은 나는 그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개입한 결정을 해달라 그런 거부권까지 이제 이 법에 우리 그 정보 주체 권리로서 이번 법 개정에 그런 정보 주체의 대응권이 보장이 됐습니다. 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은 뭐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그 선진화된 법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유럽의 GDPR에 이제 그 이 정보 주체 권리로서 이미 도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난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서 신용정보법에 이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이 도입이 됐습니다. 신정법과 우리 법 개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신정법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과 이의 제기권만 있는데 저희는 거부권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즉 신용정보법에 비해서는 저희가 정보 주체의 권리가 보다 확대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 어떤 정보 주체 입장에서 본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됐을 경우에 사실 이제 손해배상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손해배상액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액 자체가 인정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분쟁 조정 제도가 정보 주체 입장에서는 거의 마지막 권리 구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분쟁 조정 제도를 활성화하는 그런 조항들을 이번 개정안에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분쟁 조정 대상자의 요청 시 의무적으로 그 응해야 하는 대상이
지금 법 개정전은 공공기관에만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 관련 사실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사업장을 방문해서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요. 현재는 그 분쟁 조정하는 당사자가 사업자가 내가 이 조정을 받아들일 건지 받아들이지 않을 건지 아무런 말을 없으면 수락 거부로 받는데 수락 간주로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보집체 입장에서 좀 더 권리가 확대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개인정보 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저희들 의의는 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좀 더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많이 이제 기사 통해서 이제 읽었을 텐데요. 옛날 그 고창 경찰서 사례가 있죠. 그 경찰관이 민원인의 그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사적으로 연락해서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됐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법 개정 전에는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취급했던 자가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법감정과의 그 굉장히 괴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적 목적으로 제공을 하면 처벌받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법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취급했거나 취급했던 자가 그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보 주체의 어떤 권리를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을 좀 더 다양화했습니다. 현재는 사전 동의에 의해서만 내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수 있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너무 엄격한 그런 사전 동의에 의한 그 개인정보가 역외 이전에 대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사실 글로벌 통상 이슈에서 그 동의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역외 이전하는 요건들을 다른 국가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도 그런 법적 체계를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법적 체계를 저희들이 흠결이 있었던 거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동의 이외에도 다양한 요건으로 개인정보가 역외 이전할 수 있는 요건을 저희들이 확대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유럽으로부터 GDPR 적석성 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유럽에서 유럽 회원국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우리나라로 추가적인 동의나 어떤 국가의 허락 없이 우리나라로 저희들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유럽이 우리나라의 적성성 결정을 신청해서 적적성 결정을 받으면 유럽 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한 수집된 개인정보를 역외 이전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그런 그 법적 요건이 생겼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 이외에도 개인정보 우리 위원회가 인증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인증을 받거나 이전되는 국가나 국제기구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동일하거나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적정성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여러 가지 요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동의 없이 역외 이전할 수 있는 요건이 다양화됐고, 물론 정보 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이전을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이전 중지 명령권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역외 이전되더라도 어떤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전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그런 권리가 생겼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통상 이슈에서의 어떤 국제법과의 상호 운용성을 제고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산업계에서 저희들한테 계속 요청했던 형벌 중심을 과감하게 저희 경제벌 중심으로 저희 전환하는 것에 큰 이번 개정에 이의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개인정보를 실제 다루는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개인정보 다루면서 굉장히 불안했죠. 개인정보 유노출 발생하거나 안전추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사실은 개인정보를 실제 다루고 있는 직원에 대한 형벌 조항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많은 기업들에서 제가 맡고 싶지 않는 그런 일이었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책임으로 규결되다 보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투자를 하기보다는 야, 뭐 개인정보 유노출 안 될 수도 있잖아. 왜 우리가 그렇게 과도하게 거기 돈을 투자해야 되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텐데 이런 그 실제로 저희들이 어떤 조사를 하고 처벌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무슨 범법자를 만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무슨 뭐 저기 그 과징금을 많이 벌어들여서 재정 수익 확대할 목적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제재하는 그런 처벌 조항이 있는 것은 개인정보법을 잘 준수해라. 법을 위반하지 말으라는 억지력이 저희 그 조사 처벌에 대한 그런 그 근본적인 그 도입된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개인정보법 위반하지 말으라는 그런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 과징금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에서 전체 매출액 3%로 저희들이 과징금의 상한액을 높였고 그리고 산업계의 어떤 과잉 금지 원칙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전체 매출액 3%에서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저희가 제외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번 법 개정안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지금 이제 실제 법 위반했을 때 과징금의 부과에 대한 그 자세한 규정들은 좀 시행령과 고시에 저희들이 지금 마련하고 있고 이해관계자인 산업계와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징금에 대한 규정이 전체 매출액으로 가는 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글로벌 국제적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미 GDPR이 전체 매출액 4% 2%로 그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새로 법이 제정된 중국이라든가 싱가포르 그다음에 미국도 상원에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그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지금 상원에 지금 그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액으로 과징금이 상한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다. 그리고 전체 그것은 목적은 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한 거고 또 산업계에서 우려하는 그런 어떤 비례성 원칙, 그러니까 위반 행위와 과징금 간의 그 과잉 금지 그 비례성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순인데요. 지금 그 우리 법이 개정돼서 또 그 산업계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아서 많은 분야에 저희들이 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저 법을 설명하고 또 하위법령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들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온 것도 여러분들한테 우리 법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또 우리 법 개정에서 추가 하위법령 만들 때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제가 애정된 시간이 끝난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설명드리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영광이고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개인정보위원회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언제든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뭐 애로사항이 있거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또 우리 위원회에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